먼저 첫 시간은 배열이고요. 배열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배열과 관련된 연산 예제들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배열 설명하기 전에 내장 자료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내장 자료형 같은 경우는 8개의 기본 자료형 플러스 스트링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내장 자료형 빌트인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8개의 기본 자료형이 있어요. 이 기본 자료형은 원시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인트, 바이트, 숏,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캐릭터 이렇게 8개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해요. 이제 값을 저장하지 않는 변수들도 있는데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C나 C++의 포인터 개념이 주소의 값을 저장하는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들이고요.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사실 주소를 저장하는 자료형인데 이 문자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료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서 좀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처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스트링 s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 마치 s라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저 헬로가 들어가진 않아요. 주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무래도 자바가 좀 배려를 해서 이렇게 기본 자료형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이 8개의 원시 타입하고 스트링 합쳐서 빌트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배열은 같은 자료형을 갖는 값들의 집합이고요. 여러분들 어, A 배열의 i 번째 값 참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배열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좀 C랑 C++랑 다르죠. 자바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여기 코드를 보시면 어, 이름과 자료형을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생성을 해야 돼요. A에 이 더블 값을 n개 넣을 배열을 생성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문 필요에 의해서 반복문에 따라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이거에 세 개가 쓰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숫자 자료형은 0으로, 불리언은 false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요. 네, 그러고 배열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한 자료 구조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배열의 메모리 표현을 한번 보자면, 배열은 사실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이 new 키워드를 쓰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연속적으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뭐 자바 배우면서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셨을 텐데, 리스트 타입 같은 경우는 자료 구조가 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int 뭐 a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사실 a라는 공간에는 이 이거밖에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a라는 변수는 이 배열의 값을 직접 저장하고 있지 않고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a라는 값은 523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즉 a라는 배열이 523번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length라는 값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열의 길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3번지에 8개의 배열 칸이 있구나 라는 거를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실제 자바 시스템에서는 이것만 쓰는 거죠. 이 a라는 변수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a는 new int 뭐 8
이렇게 쓴다는 거 자체가 원래 A에는 여기에 비어 있었는데 이 아래에 8개의 배열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주소를 참조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한 방법이고 우리가 배열이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라고 해요. 이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라는 거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왜 우리가 0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배열에 저장하는 어떤 구조에 있어요. 뭐냐면 시작점의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A, I를 참조한다고 했을 때 이 주소 A, I의 주소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A의 값 더하기 인덱스의 값. 예를 들어 A2면 523 플러스 2면 525잖아요. 그럼 525번지가 A2인 거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0번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을 해야 523번을 바로 참조할 수 있겠죠. 이런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가 인 이유를 이 배열의 자료 구조에서도 조금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과 경계 검사인데 이 A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선언 안 하죠. int A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값의 주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 생성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C나 C++에서는 이 경계 검사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자바에서는 해줘요. 자바에서는 이 배열의 범위보다 더 작거나 큰 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런 런타임 예외가 발생하니까 이런 거 발생하면 내가 배열 인덱스를 잘못 설정했구나 알면 됩니다. 훨씬 자바가 안정적인 거죠. 네, 그리고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이 new 키워드뿐만 아니라 그냥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값이 별로 없으면 그냥 중괄호로 생성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 시기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제는 우리 트럼프 카드 예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원카드나 포커 할 때 쓰는 카드 있잖아요. 포커 보면 문양이 클로버, 다이아, 하트, 스페이드 이렇게 4개 있죠. 그래서 이걸 수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장을 한 모습이고 그다음 랭크 같은 경우 숫자를 의미하는데 원래 2부터 10 그리고 잭, 퀸, 킹, 에이스, JQKA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13개, 4개가 있는 이런 지금 배열을 선언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응용인데 지금 매스 랜덤을 써가지고 카드 뭉치에서 임의의 카드를 뽑는 효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매스 랜덤이란 함수는요. 0부터 1 사이의 실수를 반환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랭크와 수트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2 of hertz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링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랜덤하게 뭐 3 of diamond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랜덤하게 정해야 돼요. 인덱스를 랜덤하게 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매스 랜덤이 0부터 1 사이의 값을 반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랭크의 랭스가 13이니까 여기 양변에 곱하기 13 해주는 거예요. 다 곱하기 13 해주면 얘네들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곱하기 13 된 값은 13 이하의 값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 매스 랜덤 곱하기 13 하면 0부터 12까지 왜냐하면 정수 버림이 되기 때문에 12까지의 값을 랜덤으로 뽑아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i와 j를 뽑아서 지금 랜덤한 카드를 하나 뽑아내는 효과를 지금 얻었어요. 그리고 런타임 시기의 배열을
값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훨씬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 배열을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덱이라는 이제 트럼프 카드 덱을 총 52장의 트럼프 카드 덱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스트링으로 저장을 할 건데, 수트의 랭스, 즉 4 곱하기 13, 문양의 개수와 숫자의 개수를 곱해서 52개의 배열을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회를 하면서 얘네들을 다 모든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막 따라가진 않을게요, 코드를. 그냥 저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2 of clubs, 2 of diamonds 하면서 2에 대한 모든 문양, 그 다음 3에 대한 모든 문양, 4에 대한 모든 문양 해가지고 끝에 에이스에 대한 모든 문양까지 총 52장이 저장이 되는 형태로 코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본인이 보세요. 그리고 배열을 섞기예요. 우리가 배열 셔플을 해보는 거는 사실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배열 섞으라고 하면 그냥 아마 어레이스에 있나요? 뭐 셔플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자바의 기본 적인 메소드들을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직접 우리가 구현해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 배열 섞는 그 코드를 한번 보기 전에 이 코드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코드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A와 B를 바꾸는 코드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int t A에 넣고 A에 B 넣고 B에 T 넣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배열의 인덱스 이용해서 i와 r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i번째 값과 r번째 값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이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네를 막 아무리 교환을 해도 카드 덱의 조합은 반드시 같을 거예요. 이 교환을 하는 거에서. 심지어 i와 r이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뭐 막 값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즉 이 어떤 코드는 i와 r 값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조합을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열을 섞을 때 어떻게 섞을 수 있냐면,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뽑아가지고 얘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넣고, 그 다음 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넣고, 그 다음 또 랜덤 뽑아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쌓는 거예요.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앞쪽부터 계속 쌓아서 이제 하나의 배열을 완성하면 얘는 완전히 섞인 배열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영리한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있을 때 랜덤을 하나 뽑아요. 뽑고 나서 이 첫 번째 자리와 이제 뽑힌 애랑 첫 번째 자리랑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 4, 0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수합의 코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왼쪽은 뽑힌 애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직 안 뽑힌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하나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6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다음 자리랑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이 들어가고 이쪽에 1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두 번째 줄을 기준으로 이쪽은 뽑혔고 이쪽은 안 뽑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뽑으면 이 배열이 섞이지 않겠어요? 끝까지 뽑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배열을 섞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섞는 코드는 굉장히 우아한 코드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비보건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뭐 게임 만든다고 하는데, 게임 만들다 보면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보건 추출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드는 예시는 뭐 마피아 게임,
뭐지? 마피아 게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뭐 6명이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마피아를 2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6개의 공간이 있고 A, B, C, D, E, F, C, D 네 6개 맞죠? 네 이렇게 6명 있고 배열 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B 넣고 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D 넣어서 얘를 리턴하면 되겠죠. 얘 2명 뽑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애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B를 또 뽑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를 뽑아야 되는데 또 랜덤으로 뽑다 보니까 B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2명이 뽑혀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건 좀 문제죠. 한 번 뽑힌 애는 복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비복원 추출 구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이 불리언 배열을 선언을 해요. 불리언 배열 선언해서 맨 처음에 다 false예요. 그리고 B 뽑았잖아요. B 뽑았으면 여기 이제 B 넣으면서 B는 true가 되는 거예요. 나 뽑았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B를 또 뽑았을 때 항상 이 불리언 배열을 참조를 해가지고 true면 다시 한번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아무리 계속 뽑아도 랜덤이 아무리 B를 계속 뽑아도 여기 true인 거 아니까 여기 넣지 않고 계속 랜덤 돌다 보면 이제 다른 애 뽑겠죠. 다른 애 뽑으면 비로소 얘가 또 T가 되면서 2가 들어가고 2명 다 뽑았네 하고 리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6명 중에 2명 뽑으니까 그렇지 사실 10,000명 중에 뭐 9,000명 뽑아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계속 그 부딪힐 거예요. 불리언 배열에 의해서. 예를 들어 8,999명 뽑았을 때 나머지 1명 뽑아야 되면 이미 뽑은 사람 뽑을 확률이 90%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대신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셔플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복원 추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배열의 응용이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M개의 정수 중에서 N개를 뽑는 그런 그 코드예요. 그래서 제가 OT 때 하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N개를 뽑아야 되니까 N개 배열을 지금 만든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출력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랜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D를 뽑았어요. D를 뽑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섞는 거랑 D랑 A랑 바꿔요. 그러면은 이쪽은 또 뽑힌 거죠. 그럼 D는 이제 더 이상 뽑힐 리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랜덤으로 뽑을 거니까. 그래서 또 A를 뽑아요. E를 뽑아요. E면 또 이제 두 번째랑 바꿔서 B, E, B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2개를 뽑았잖아요. D하고 E. 그러면 2개 뽑았으니까 그냥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같은 거 뽑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뽑은 애를 다 앞쪽으로 옮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복원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코드를 꼭 보세요. 굉장히 우아한 방법입니다.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사전 계산이에요. 프리컴퓨테이션이라 해서 여러분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 스페이스 타임 트레이드 오프라 해서 공간과 시간이 서로 교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같은 거 하다 보면 몰라요. 풀어본 분이 대부분 있을 텐데 백준 같은 거 풀어보다 보면 이제 2초 안에 뭔가를 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열 같은 걸 막 쓰고 하면서 공간을 써야 돼요. 만약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더 많은 메모리를 소모해서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반면에 시간 좀 넘치는데 메모리가 부족해 그러면은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러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그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번 푼 문제는 다시 풀지 않는다. 이런 철학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약간 스페이스 타임 트레이드 오프의 예예요. 뭐냐면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었어 하고 그 답을 기억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미 풀었으니까 그 푼 문제 기억한 값을 꺼내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스페이스 타임 트레이드 오프의 하나의 예시죠.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한번 풀면 그거를 저장해놨다가, 즉 메모리를 쓰고 공간에 투자를 함으로써 다음에 풀 시간을 절약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즉 사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쓴 예시 중에 하나는 조화수 예시예요. 조화수는 뭐냐면 이런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n분의 1까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하면서 더해서 n분의 1까지 다 더한 수를 구하는 그런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h4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h3 플러스 4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즉 hn-1을 알아야 돼요. 그 n을 알려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리컴퓨테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hi는 hi-1 더하기 i분의 1이니까 이거를 배열에 저장해 나가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구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h 0부터 h 100까지 이러한 값들이 자주자주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계속 구하는 것보다 배열을 이용해서 한 번만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 값을 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꺼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배열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배열의 응용 중에 하나는 반복의 간단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달의 이름을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 하면 말치인가요? 네, 말치가 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그때 이런 코드를 짤 수 있어요. if, else if 해가지고 계속 이러한 else if 문을 한 12개 이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달의 이름을 출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쓰면 더 가독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스위치 케이스를 쓰더라도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보기 안 좋아요. 근데 배열을 이용해서 이걸 아주 멋지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months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값에 이렇게 각각의 월의 이름들을 다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해놓고 m이 주어지면 이 m을 그냥 인덱스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알아서 참조가 되면서 값이 얻어지겠죠.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배열을 활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하나 비어있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이 들어왔을 때 제뉴어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뉴어리 들어오면 0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칸 민 거예요. 만약 여기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n-1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가 더 효율적인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게 만약 반복이 엄청 많이 된다, 이 어떤 months를 참조하는 일이 잦다, 그러면 사실 n-1을 하는 오버헤드가 이 공간 하나의 오버헤드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저자가 해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대입하고 동일성 확인이에요.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리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주소값만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A라는 값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사실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자바에서
관심 있는 영역은 사실 여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a는 b, 우리가 배열을 뭐 예를 들어 int a, b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a는 b라고 했을 때 그 의미랑 그 다음에 if a는 b, 이 두 개의 의미가 어떤지는 사실 이 구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a는 b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배열을 참조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b를 또 선언을 했다고 쳐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b 자리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a는 b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반대로 할게요. b는 a라고 했을 때 그냥 a의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523, 8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공간을 참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b 0은 뭐 3 이렇게 바꿨으면 a의 0도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같은 배열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넣는 B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같은 배열을 참조하는지만 확인하지 배열 내부의 값이 같냐 다르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사용한 예제들인데 예제들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수준이 가늠이 안 돼서 이게 좀 쉬울까 어려울까를 아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예제들은 아니니까요. 어, 지금 이거는 그거예요. 포켓몬빵 있죠. 포켓몬빵에서 그 스티커를 모아야 되잖아요. 스티커 모아야 되는데 모든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포켓몬빵을 얼마나 사야 되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n개의 포켓몬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n을 결정을 하는 일단은 코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n개의 스티커를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 유무를 판정하는 이 불리언 배열, 파운드 배열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 카운트와 밸류 카운트가 선언이 됐는데요. 카드 카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산 포켓몬빵의 수, 그 다음에 밸류 같은 경우는 내가 모은 스티커의 수예요. 스티커의 종류. 그러니까 이 스티커 종류가 n개가 돼야 제가 다 모은 거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n개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랜덤하게 어떤 포켓몬 빵을 사가지고 랜덤한 스티커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밸류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포켓몬 빵 하나 샀으니까 포켓몬 빵 산 횟수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포켓몬 빵 스티커가 안 모아져 있으면, 즉 제 손에 없었으면 이제 포켓몬 빵 스티커 하나 모았다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포켓몬 빵 그거 찾았다라고 true로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밸류 카운트가 n이 돼가지고 이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제가 포켓몬 빵을 몇 개 샀는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하는 예제를 하나 한번 봤고요. 또 다른 배열의 예제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예를 들어 n이 소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2부터 n-1까지 나눠보면 되죠. 나눠봐서 이 i n% i가 0이면 소수가 아닌 거죠. 나눠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20 이하의 소수가 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러한 작업을 이중포문으로 이용해서 2부터 또 20까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예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어떤 거냐면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뭐냐면 이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수는 전부 다 소수예요. 2를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2는 소수가 되고요. 그리고 2의 배수들은 다 소수가 아니라고 판정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체에 거르는 거죠, 마치. 그 다음에 3 또 만났잖아요. 그럼 3은 이제 소수인 거고 3의 배수 또 걸러집니다. 그리고 또 5 만났으니까 5의 배수 또 걸러지고요. 7 만났으니까 7의 배수 걸러지고 11 만났으니까 11의 배수 걸러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소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소수만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까 이중포문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면 이 방금 체에 거르는 행위와 그 다음에 체에 걸린,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그 소수들만 찾아내는 그런 코드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2부터 20까지면 제곱수가 그러니까 i제곱이 n 이하인 경우가 좀 돌면 돼요.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소수를 찾는다. 그러면은 2의 배수 2의 배수부터 10의 배수까지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예를 들어 11부터는 그러니까 11도 소수고 11의 배수 뭐 22, 33, 44, 55 얘네도 다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반복이 지금 i분의 n 예를 들어 1부터 100이면 10까지만 순회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100 이하의 소수가 다 결정이 되게 돼요. 100 이하의 소수들이 다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부터 n까지 돌면서 그 is'이라는 불리언 배열, 아까 이 불리언 배열 있죠? 얘네들을 순회를 하면서 그 살아남은 것들만 개수를 세가지고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번 활용을 하는 코드들 살펴봤어요. 그리고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흔히 엑셀과 같은 곳에서 우리 표로 쓰잖아요. 표 같은 테이블의 정보들을 저장을 하려면 2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와 출력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그냥 하나의 반복문만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행과 열에 대해서 돌아야 되니까 이중포문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i와 j 선언해서 ij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출력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표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약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2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따로 다른 막 자료 구조를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aij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1차원 배열에 두 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있나? 없네.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0, A1, A 뭐 n까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배열에 또 배열이 있는 거죠. 배열의 원소로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A00, A01, A에서 A0M까지 있는 형태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aij라고 썼을 때는 사실 ai의 j번째 원소라고 참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네, 좀 이렇게 좀 하나의 이게 덩어리진 어떤 표현보다는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분리된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 시기에 값을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물론 당연히 중괄호 이용해서 그냥 중괄호를 2번 쓰면 되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배열의 개념이 있어요. 가변 배열 같은 경우는 레그드 어레이라고 하고요. 크기가 열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가변 배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이게 선언을 할 때는 이제 앞에 행의 개수만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생성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 세 개의 방을 생성을 했고 거기 방 안에 또 배열들을 생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기가 하나인 배열, 크기가 세 개인 배열, 크기가 두 개인 배열을 각각 배열의 방에 선언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코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테크닉을 쓰면 돼요. 그래서 i, 즉 행에 대해서는 이 a의 랭스는 결국 여기 이 행의 개수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그 ai에 대해서 돌면서 ai의 랭스, 즉 i가 0일 때는 1, i가 3일 땐 i가 2일 아니죠. i가 1일 때는 3, i가 2일 때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ai의 랭스를 참조해서 aij를 출력하게 하면 크기가 가변한 배열도 충분히 순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가변 배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쪽이 그냥 3x3이라고 생각하고 3이 들어가면 이제 array out of bound exception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다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다차원 배열도 뭐 이거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1차원 배열의 연속이죠. 그래서 뭐 A가 있으면 여기 첫 번째 방에 또 배열이 있고요. 여기 방에 또 배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세 개의 깊이로 있는 배열이어서 AI의 J번째, K번째로 참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이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예제 하나만 좀 보고 이제 2차원 배열을 활용한 예제 한번 보고 잠깐 쉴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데요. 예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격자 도시가 있어요. 격자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요. 가운데 시작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막 걸어요. 랜덤하게 막 걷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한 번 간 길은 이제 다시 못 가거든요. 근데 언젠간 제가 가다 보면 내 방향 어느 곳도 이제 제가 갈 수가 없는 곳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미 다 방문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곳이 되면 그거를 데드엔드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막 가다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죠.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탈출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 크기 도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이런데 코드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n by n 도시 크기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t는 시행 횟수예요. 그래서 t는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시뮬레이션 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먼저 일단 데드엔즈, 그래서 제가 이제 데드엔즈에 도달한 횟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t만큼 수행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도시를 순회하면서 해당 지점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2차원 배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2차원 배열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x와 y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n by n 도시니까 2분의 n으로 선언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문을 돌아요. 그래서 활문 돌면서 무작위로 도시를 보행하는 거죠. 무작위로 보행하는데 이 활문은 그럼 탈출의 조건은 뭐냐? 도시를 벗어날 때예요. 그쵸? 그래서
도시 안에 있을 동안, 즉 x가 0보다 크고 n-1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고 y가 n-1보다 작고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x, y가 여기 안에 있을 때 동안만 반복문을 돌면서 막 돌아다니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번 x, y를 방문했으니까 true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살펴봐서 이 위아래 상하좌우가 다 막혀있는지 안 막혀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 막혀있으면 데드엔드니까 데드엔드 됐다 하고 반복문 탈출해버려서 시행을 한번 끝내고요. 만약 안 막혀있으면 이제 무작위로 가야겠죠. 무작위 가는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r이라는 어떤 0부터 1 사이에 1 사이의 값을 받아서 무작위로 돌아서 r이 0.25 4분의 1보다 작으면 뭐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으면 뭐 이제 왼쪽으로 가고 뭐 상하좌우로 가는 그런 4분의 1마다 로직을 짜가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도시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데드엔드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거를 t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 데드엔드라는 변수에 몇 번 데드엔드에 도달했는지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 보시면 예를 들어 5x5에서 100번 수행했을 때 한 번도 데드엔드에 도달하지 않았대요. 근데 뭐 160x 160에서 100번 수행해봤는데 100번 다 데드엔드에 도달을 했대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작성해보는 코드 봤어요. 네, 일단은 배열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저도 목이 좀 아파가지고 한 5분만 쉴게요. 네, 50분 됐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어우,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좀 힘드네요. 자, 왜 이렇게 아프지 목이?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정적 메소드인데요. 정적 메소드 같은 경우는 정적이다라는 건 스태틱 하다는 건데 이 스태틱의 정의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스태틱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보통의 어떤 스태틱의 의미는 컴파일 시기에 결정이 되면 뭐 스태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런타임 시기에 결정이 되면 이제 스태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자바에서의 정적 메소드는 어쨌거나 스태틱 키워드를 쓰는 메소드를 정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왜 이러지? 먼저 함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조건문하고 반복문과 같이 제어흐름에 깊은 영향을 준 구조라고 하는데 이 서로 다른 코드 조각 사이에서 제어흐름을 왕복하는 게 바로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뭐 something 함수를 하면 여기 가서 함수를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함수가 정말 멋있는 그 철학이 참 담겨 있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함수로만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이 있고요. 자바에서도 람다
C와 같은 걸로 그 표현식으로 약간 일부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재기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팩토리얼 같은 경우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것 자체로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원래는 for 뭐 i는 0부터 n까지 해가지고 1부터 n까지 해서 리절트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잖아요. 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냥 아예 이런 재기적인 함수로 만들어 버려서 반복문을 거의 쓰지 않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이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어권을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넘기는 함수도 있어요. 얘들 재기함수라고 하고요. 얘네는 내일 한번 간단하게 볼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프네. 그리고 모듈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독립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면 사실 뭐 정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컴퓨팅 작업을 합리적인 크기의 차이 작업으로 쪼갠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자바 라이브러리 막 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뭣도 모르고 시스템 아웃 println 쓰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도 전혀 내 할 바 아니고, 그쵸? 뭐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쓰죠.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그냥 콘솔에 뭔가 찍히니까 그냥 쓰는 건데, 그게 사실 객체 지향의 장점이에요. 뭐냐면 모듈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제 게임 만들려면 난수를 발생을 시켜야 될 텐데, 자바에서 난수 발생시키는 방법이 뭐 mass.random 쓰는 것도 있고요. 아예 정확히 이제 패키지는 잘 모르겠는데 랜덤이라는 그 객체도 있어요. 그냥 클래스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사실 mass random 같은 경우는 0부터 1 사이에 어떤 난수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0부터 1 사이에 균이란 어떤 실수를 발생을 시키는 거는 정말 수학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의사난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C나 C++에서 하면 뭐 시드로 뭐 타임 줘가지고 현재 시간 줘가지고 그 난수 발생시키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여러분 내부적인 동작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거는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듈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모듈러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협업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저희가 이제 가슴에 좀 새겨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원칙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작업의 단위를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쪼갤 수 있는, 그냥 무한대로 쪼개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건 아니고 쪼갠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여러분들 만지는 코드가 아주 작잖아요, 사실 규모가. 제가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아무래도 수십만 줄의 코드를 보진 않았겠죠. 실무에 있는 그런 코드들을 본 적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 그 모듈화 프로그래밍의 어떤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적게는 이제 몇 명, 많게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협업을 하는데 그 어떤 작업들의 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잘 딱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딩하기가.
그래서 이 모듈화를 이용해서 작업의 분배를 하게 되고요. 이 모듈화의 시작은 함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바 문법이 정적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했던 이런, 혹시 이건 이제 뭐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적 메소드라고 하고, 그리고 메인이라는 정적 메소드도 있죠. 우리 메인도 퍼블릭, 스태틱이란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정적 메소드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가 있고 y가 있어서 x로부터 y로 가는 거를 우리가 함수 f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정적 메소드의 구조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적 메소드로 함수를 한번 수학 함수를 구현을 해보면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역으로 반환하지 않는 함수. 그러니까 이 y가 없다라는 건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보이드 키워드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프로그램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간단화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 이런 함수들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정적 메소드의 정의 및 사용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클래스를 이제 만들잖아요. 클래스 만들면 거기에서 이렇게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매스에 이 절대값 함수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 내부적인 어떤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바의 매스라는 클래스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abs라는 이제 함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 여기서도 지금 abs가 여기는 안 돼 있네. abs를 제가 어디선가 사용을 하면 그쪽에서 와서 여기를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제어흐름 변경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인 이외에도 다른 정적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뉴턴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저희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예제에 있는데 제곱근을 반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뉴턴 메소드라고,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곱근 구하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곱근을 컴퓨터로 구해라. 그러면 그 방법이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도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해서 그 수학과 관련한 컴퓨터와 수학이 좀 합쳐진 그런 학문이 있어요. 컴퓨터 공학부에 개설이 되어 있는 학문이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컴퓨터로 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만약 좀 여러분들이 뭐 웹의 프론트엔드, 웹엔진,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 그래픽스 이런 쪽에 좀 관련이 있다, 뭔가 시각화하고 이런 쪽에 관련이 있다 하면 꼭 이 학문을 들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것들은 수학적인 수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걸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제곱근을 구하는 그런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해해보면 뭐 이해가 되면 이제 좋겠고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 sqrt라는 스퀘어루트라는 함수가 제곱근을 구해준다 라는 것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메인에서 제곱근이 필요하다 하면 이 뉴턴 스퀘어루트를 써서 제가 제곱근을 구하고 싶은 어떠한 실수를 넘겨주기만 하면 이 함수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다시 리턴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함수의 쓰임이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되니까 꼭 이제 잘 사용을 하라는 거죠. 제어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왜냐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모닉이라는 어떤 함수가 여기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 부를 때마다 가가지고 리턴해서 넘기고, 또 부르면 또 가가지고 리턴해서 넘기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 테이블을 써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좀 함수를 다루다가 좀 머릿속에서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추적 테이블을 한번 개인적으로 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정적 메소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정적 메소드의 구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그냥 좀 용어들을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그 이제 코딩 하다 보면 에러들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뭐 시그니처 막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 그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디버깅 할 때. 그래서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좋고요. 이 시그니처 같은 이제 펑션 시그니처는 메소드 시그니처는 정확히는 이 지금 여기선 이렇게 얘네가 메소드 시그니처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여기까지만 메소드 시그니처예요. 이 접근 지정자들은 사실 시그니처가 아니고요. 이 리턴 타입하고 메소드 네임 그리고 아규먼트들 매개 변수들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라는 용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메소드 바디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메소드의 내용들 바디라고 하고 이거 이제 수학에서 잠시만요. 수학에서 함수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함수는 스태틱 메소드고 그 다음에 도메인 즉 정의역은 얼규먼트 타입 왜냐하면 인자로 받아지는 거니까 이 인트가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 하모닉이라는 어떤 함수에서는.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기 때문에 이 더블 즉 하모닉이라는 함수는 이제 그런 거죠. 정의역이 정수로부터 이제 실수가 나오는 그런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뮬라 같은 경우는 수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HN은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실 이 코드로 쓴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의 포뮬라 식과 수식과 이 메소드 바디가 대응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완전 수학의 함수랑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코프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용어만 간단하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스코프라는 거는 결국 변수의 생명 주기예요. 그래서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역 변수는 바깥에서 참조 못하죠. 예를 들어 여기 썸을 선언을 했으면 여기서 뭐 썸을 참조하면 그건 오류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썸의 스코프는 여기 이 중괄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콥이라는 용어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꼬여있네. 일단 이게 좀 이게 밀려있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자, 시그니처가 다른 메소드들은 이제 서로 다른 정적 메소드다 라는 거를 하는데 이제 이름이 같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같고 이제 리턴 타입과 그다음에 그 아규먼트 매개 변수 파라미터들이 다른 거를 이제 우리가 오버로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함수들을 여러 개 선언한다라는 거 오버로딩 한다고 하고 이건 여러분들 다 알죠. 그래서 이 두 메소드는 비슷하지만 다른 메소드예요. 왜냐하면 시그니처가 다른 거기 때문에요. 시그니처는 이름하고 리턴 타입 얼규먼트 이 세 개가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 다른 메소드다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정적 메소드도 반환 잔용으로 보이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보이드는 반환값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조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이드를 쓸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함수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의 함수는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드 키워드는 어때요? 이렇게 그냥 막혀 있는 거죠. 인풋만 있고
정적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드인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함수 내부에서 어쨌거나 인풋을 받고 무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했는데 호출자한테 아무런 반환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부르기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를 했어. 그 말은 시스템 어딘가에 얘가 지 맘대로 막 어딘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스템 아웃 println 이거 쓰잖아요. 헬로 쓰잖아요. 얘도 보이드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int a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받진 않잖아요. 값을. 이 결과를 받진 않아요. 그냥 제가 호출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헬로가 콘솔에 헬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호출만 했는데 얘가 시스템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콘솔에 헬로라는 출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부작용. 그러니까 여기서 부작용은 뭐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이드 이펙트, 추가적인 이펙트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뭐 입력 소모, 출력 생성, 아니면 시스템 상태 변경.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만드는 정적 메소드는 이럴 일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막 인프라스트럭처를 막 만들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쓸 일이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스태틱 메소드에서 보이드를 쓰는 거는 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인스턴스 메소드는 보이드인 게 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할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메소드들은 보이드인 게 흔하고, 왜냐하면 객체라는 게 보통 상태를 지니기 때문에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보이드인 게 흔한데, 이 정적 메소드, 우리가 스태틱 키워드를 써가지고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는 이 스태틱 보이드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한번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확률분포 함수 이거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게 수학이 교과 과정이 막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좀 나이가 어리면 21학번이면 저랑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르겠어요. 막 그래도 이게 바뀌진 않았겠죠. 하여튼 확률분포 함수, 확률과 통계 배우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동전을 10회 던지고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억한다 하면 보통은 동전 그 2분의 1이니까 뭐 앞면 5번, 뒷면 5번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근데 이거를 100번 반복하면 항상 5대5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5번이 예를 들어 이 정도 나왔으면 앞면 4번 나오고 6번 나오는 경우, 앞면 4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 6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4번, 6번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 나오겠죠. 아무래도 5번보다는 더 적게 나오겠죠.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운이 안 좋아가지고. 또는 운이 좋아서 7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횟수는 또 한 이 정도 나오겠죠. 뭐 2번, 그리고 한 번에 0번까지 하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행 횟수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이런 어떤 종 모양의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확률분포 함수를 확률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확률대로 나올 확률이 몇 %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어떤 그림이 바로 이 확률분포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막 처음부터 증명하면서 정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수식이 있는데 이 phi y라고 하거나 아니면 phi라고도 하는데, 이 phi x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 종 모양의 함수 있잖아요. 이 종 모양의 함수의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x 값을 넣었을 때 이런 값을 지닌다라는 게 바로 이 phi x의 값입니다. 그게 이런 어떤 수식을 지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대문자 phi g 같은 경우는 이 적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넓이,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얘의 값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px 함수를 적분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걸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수치 해석의 아까 말한 수치 해석의 일부인데, 그걸 좀 수치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뭐 중요치 않습니다. 이해 안 돼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어떤 수식들이 있을 때 그게 함수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x 같은 경우는 pdf라고 정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똑같은 수식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을 2로 나눈 거를 지금 2의 엑스포넨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2파이를 나눠서 리턴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똑같은 형태로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엔 지금 이거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우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로 우회적으로 구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여기 함수를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 확률 분포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평균이 1019이고 표준 편차가 209인 어떤 뭐 시험 성적이 있다고 해보죠. 뭐 평균이 1019점 나오고 표준 편차가 209점인 그런 시험이 있을 때 620점은 뭐 하위 17%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수학 함수도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냥 그런 느낌만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적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는 단연 정적 메소드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소드 뭐 나중에 배울 인스턴스 메소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슴속에 새긴 문구가 있죠. 작업의 단위를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우리 아까 배웠던 쿠폰 컬렉터 있잖아요. 쿠폰 컬렉터 보면 그 포켓몬빵 문제 기억나죠? 포켓몬빵 문제를 지금 이렇게 나눈 거예요. 3개로. 왜 이렇게 나눴냐 하면은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의 코드는 이랬어요. 그래서 포켓몬빵 뭐 n개 먹는다 해가지고 n개 먹을 때까지 계속 그 포켓몬빵 먹은 횟수 늘려가면서 마지막에 포켓몬빵 몇 개 먹었는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거를 지금 3개로 나눴어요. 맨 처음에 입력을 받고 출력하는 그런 메인 함수와, 그 다음에 컬렉트 같은 경우는 포켓몬빵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그 함수고, 그리고 유니폼을 또 얘가 쓰는데요. 유니폼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여기 지금 사실 주석에 써져 있어요. 0부터 n-1까지 난수를 생성한다 라고 써져 있는 그런 어떤 함수 3가지로 나누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코드는 더 지저분하죠. 코드는 더 길어졌는데, 지저분하단 말은 취소할게요. 훨씬 깔끔해졌죠. 코드는 훨씬 길어졌지만 이해하기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작업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컬렉트 모은다, 아니면 유니폼 같은 경우는 그 난수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수를 쪼개는 게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5000줄의 코드인데 메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이제 읽으라고 하면 정신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로 항상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예제는 코드 정리를 위한 정적 메소드고요. 쿠폰 컬렉터를 지금 3개의 작업으로 나눴어요. 첫째로는 유니폼은 무작위 쿠폰 값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n-1, 즉 ntn을 받아서 0부터 n-1 값을 생성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나로 봤어요. 이 저자는.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콜렉트예요. 그래서 n이 주어지면 쿠폰 모으기 시뮬레이션, 즉 포켓몬 스티커 모으기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몇 번 포켓몬 빵을 샀는지 인트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눠서.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해가지고 n을 명령형으로 더 얻고, 그 다음에 콜렉트 한 다음에 그걸 출력하는, 즉 입출력을 담당하는
그런 함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대체 뭐가 좋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냥 코드 줄수만 늘리고 별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독립적인 어떤 함수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유니폼이라는 거는, 자, 이거는 조금 그림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사실 이 코드와는 살짝 그림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어떤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들끼리 지금 서로가 서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림이 살짝 다르지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있고, 또 아웃풋이 어딘가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서로를 막 계속 호출하면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이제 모듈화 했잖아요. 모듈화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인풋 아웃풋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 유니폼이라는 난수 생성하는 걸 이 방법 말고 자바의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로 바꿨어요. 바꿨을 때 어쨌거나 이 랜덤 유니폼이라는 함수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만 제대로 보내준다라는 걸 보증만 하면 이 내부의 내용은 바뀌든 뭐 지 맘대로 어떻게 하든 사실 신경 쓸 거 아니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 놔가지고 서로 그냥 인풋 아웃풋으로 상호작용하게 한 다음에 내가 그 안에 로직을 유지보수할 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같은 하나의 함수가 있었을 때는 만약 이게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의 함수로 있었을 때는 코드 한 줄이 만약 바뀌었을 때 이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독립된 함수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는 안에서 바뀐 내용은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안에서만 영향이 돌죠. 그 바깥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이 바뀌더라도 콜렉트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의 캡슐러의 가장 첫 단추예요. 사실 함수로 바꾸는 게 뭐 막 클래스를 만들고 뭐 하는 게 사실 캡슐러가 아니고,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이런 코드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슴에 좀 새기면, 프로그램에서 자급의 단위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고요. 그럼 마지막인데 이제 배열 인자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배열을 그냥 인자로 받고, 뭐 리턴 값이 배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배열도 사실 그냥 하나의 자료형이거든요. 우리 그냥 인트 더블 있듯이 그냥 더블 배열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냥 하나의 배열이에요. 자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받고, 리턴도 당연히 배열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 배열을 사용할 때는 역시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요. 배열 아까 리프레젠테이션 보시면 그 주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A가 이렇게 주소가 있고, 실제 A 배열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함수로 이 A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참조하는 A랑 이 메인에서 이제 뭐 익스체인지 이런 걸 호출을 했을 텐데, 거기서 참조하는 이 A랑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수 자체는 다른데 똑같은 애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교환을 하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 교환이 되죠. 호출자의 배열 값을. 이거는 왜냐면 참조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배열을 사용할 땐 당연히 이 부작용을 염두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정적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오늘 그래서 정적 메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아마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7시에 뵐게요. 똑같이. 고생하셨습니다.